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6강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뜻이라 하면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6강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그 근대성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보면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이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프랑크푸르트타, 뭐 아도르노, 마르쿠제 뭐 이런 사람들로 되는.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도구적 이성 이런 그게 이제 합리성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통해서 이성의 어떤 그 실천적인 걸 이렇게 복구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근대성에 대한 어떤 그 비판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장에서 그런 어떤 콘텍스트도 있지만은 그 6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이 근대성에 대한 어떤 그 전개 진단 이런 거는 결국은 한나 아렌트한테 있어서 그 근본적으로 근원적 그 활동에 대한 의미 그런 다음에 그것이 소외되면서 현대의 어떤 문제로 귀착이 됐는가라는 게 이 논의의 어떤 전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첫 번째 이제 그 소외 문제를 다루는데 이때 소외는 그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어떤 소외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세계 소외라는 주제로 한나 아렌트가 다루고 그래서 이 세계 소외는 그 헤겔이나 마르크스한테 나타나는 어떤 그 소외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어떤 소외라는 게 결국은 인간하고 그 개개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계성에서 오는 어떤 그 소외의 어떤 문제. 그런 다음에 헤겔한테서도 그 자아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타자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어떤 자기 회계성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소외가 문제가 된다면은 한나 아렌트한테 있어서 이 소외는 세계 소외. 그래서 이 문맥의 어떤 그 콘텍스트가 좀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러면 한나 아렌트의 그 세계 소외라는 어떤 것인가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차별화되는 어떤 방식에서의 소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바로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이 세계는 근원적으로 이 객관성 즉 상호주관적인 어떤 세계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직인 장인에 의한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 산물인 것이 모이면은 바로 이 세계의 어떤 그 구성 요소의 어떤 구성 요소를 작동하는데 이 세계의 구성 요소의 작동 자체에서 이미 그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어떤 세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활동이 원활하게 이 노동과 작업 그리고 행위의 어떤 요소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 밑바탕으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기저로서 작동하고 있는 즉 상호주관적인 어떤 그 기저로서 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근데 이때 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 자체가 노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일어나야지만이 이 세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원활하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이 근대 특히 이 세계 소외와 관련해 가지고 데카르타와 갈릴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죠. 우리가 데카르타 이전까지는 중세나 고대 예술에 통용되어 왔던 어떤 관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활동에 대한 어떤 우위성을 있었는데, 즉 고대에서의 관조라는 것은 사물 자체에 대한 어떤 직관적 혹은 사유적 어떤 파악을 통해 가지고 사물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입장. 그런 다음에 이 중세 때의 어떤 그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관조 자체가 일종의 명상 혹은 그 기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영혼성에 대한 어떤 파악 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관조라는 것 자체가 그 활동에 대한 근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 데카르타와 갈릴레이에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우위성이 이제 즉 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말하자면은 어떻게 그 관조 즉 사유를 그 기반으로 하는 기조로 하는 그 관조 자체가 밀려나고 중근세와 현대까지 지배적인 어떤 형태로 대두되는 그 활동의 어떤 양상이 주도적인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근원적인 걸로 자리 잡는가. 거기에 이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현대성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물음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요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장에서 제기하는 솔루션이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자기의 대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그 근원적 활동 중에서도 이때까지 우리가 활동을 했던 가능성으로서 했던 것보다도 더 고차적인 게 바로 사유의 어떤 작용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유와 그 활동 자체의 어떤 그 관계의 어떤 내적 관계는 근원적으로 아직 이 책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활동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게 바로 한나 아렌트에서는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인간의 조건은 중간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전체주의 사유라든지 혁명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에서 출발이 되어서 이 인간의 조건에서 근원적인 어떤 그 활동의 양상을 밝혀내고 그런 다음에 이 활동을 넘어서서 인간한테 가장 활동적인 것은 바로 사유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유의 어떤 구성이 이제 사유, 그런 다음에 의지, 그런 다음에 판단 이렇게 이루어서 총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조건을 한나 아렌트가 제시함으로써 한나 아렌트가 갖고 있는 인간론에 대한 완성을 이제 이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본바로는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활동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위와 언어의 어떤 그 작용, 즉 우리가 5장에서 다뤘던 건데 이 사실은 언어와 언어 작용과 이 행위 작용 자체가 근대와 현대를 통하면서 이 노동에 의해서 노동의 어떤 그 생명 과정에 의해서 억압되고 또 이게 이제 은폐된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지배를 하게 된다는 데서 우리의 어떤 현대 문명이나 혹은 현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6장을 총괄하면서 마무리되어질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노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이제 역으로 다시 이제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관조와 그 행위의 어떤 그 관계가 1차적으로 데카르트하고 갈릴레이를 통해서 전도 현상이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이제는 더 이상 사유, 관조를 우리가 강조를 할 때는 대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대상 자체가 그 어떤 형태로든 그게 감각한테 주어지든 이성한테 주어지든 간에 대상 자체, 즉 객관 세계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조의 1차적인 어떤 의미는 우리가 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 플라톤한테 이데아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어떤 그 카테고리의 어떤 범주의 어떤 형식으로든 실체, 제2실체의 형태로든 간에 어쨌거나 간에 객관 세계 자체가 그 객관성을 그걸 통해서 자기 진리를 우리한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드러난 진리를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여기서 1차적으로 가장 고차적인 차원에서는 철학자가 바라보는 걸 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지인들이 그런 어떤 모델을 따라서 생산을 통해서 세계의 객관화된 어떤 상호주관적인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생산,
가장 발달된 형태가 이제 예술가를 통해서 예술 작품이 이제 탄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행위를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어떤 상황 전개에서 근대에서 아주 이제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데카르트하고 갈릴레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단 데카르트를 통해서, 즉 우리가 이제 그 데카르트의 어떤 그 회의라는 걸 통해서 데카르트가 그 사유 자체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진리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데카르트의 어떤 그 회의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 그런 다음에 그 목적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사실적으로 귀결하게 된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지각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거두어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성의 어떤 세계로 들어오는데, 그 지성의 세계로 들어오는 어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자기 이미지에 의해서만 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데카르트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귀결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근대가 전개되면서 특히 갈릴레이적인 어떤 그 사유의 어떤 방식, 즉 실험이라는 어떤 방식, 그런데 이 실험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대상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계속 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다음에 즉 그게 갈릴레이 방식에서는 그 가설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 가설을 통해서 다시 또 역으로 피드백해서 다시 또 실험 자체를 계량화된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계량화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다시 또 가설을 이렇게 계량해 나가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점 피드백의 어떤 이런 게 반복되면서 실험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발견된 어떤 가설의 어떤 상호적인 어떤 그 계속 작용,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방식의 사유 방식으로 전개되는. 그런데 이럴 때 사유 방식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자체가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은, 확실한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진리 자체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만 궁극적인 어떤 그 진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인 어떤 그 귀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논리적 귀결을 가게 되면은 그것이 곧바로 뭐냐면 과정이라는 거죠. 요런 과정 자체가 결국 과정이 개입이 되면은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그 진리의 어떤 그 규준점들이 없어지고, 이 확실한 규준점들이 없어진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견이나 혹은 이 장인들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술가들이 근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그 모델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규준, 표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이 그 자체의 과정에 계속 휩쓸려 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과정에 계속 휩쓸려 가게 된다는 그 자체는 결국 뭔가 하면은 특정한 어떤 그 근거를 삼아야 될 규준이나 규정 없이 계속 과정 자체에 끊임없이 휩쓸려 가게 되니까,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그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노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에서의 생산 소비를 통해서 욕망의 어떤 충족이고, 그런 다음에 그 욕망 충족에서 나타나는 행복, 즉 쾌락 마이너스 고통 이꼬로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공리주의적인 어떤 방식이 우리 삶의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그 형태로 된 거는 바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귀결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공리적인 어떤 사유 방식 그 자체가 이미 다른 면으로는 뭔가 하면은 노동의 어떤 방식이 지배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의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배를 하는 그 형태에는 계속 뭐가
작동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생산 소비, 생산 소비고 바로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생산 소비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욕망을 충족하고 그런 다음에 행복의 기준을 거기서 쾌락 마이너스 고통이라는 공리주의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어떤 표준화되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방식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갈릴레이적인 어떤 그 사유 방식과 데카르타적 어떤 사유 방식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더 근원적으로는 또 따져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세 때 기독교에서 그 생명 자체를 굉장히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차원에서. 그러나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영생이라는 건 사실은 내세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현세에서 일어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 아렌트의 생각은 이 기독교적인 어떤 영생의 어떤 생명 개념이 변형된 형태로 이 근세의 어떤 이 노동 개념과 접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세 이 한나 아렌트가 근세에 일어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 즉 세계 소외를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뭡니까? 미국의 어떤 발견. 미국 발견이라는 게 뭡니까? 거리 공간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이 거리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 그 근대성 비판, 그러니까 다른 거의 지금 이 한나 아렌트와는 다른 콘텍스트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거리 뭐 기차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속도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공간을 지배해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공간을 지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근세 때 그 미국을 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 대륙이라는 걸 발견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거리의 어떤 그 근원적인 거리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그 기계 문명과 결합이 되면서 특히 더 현대 더욱더 그렇게 되면서 공간적인 어떤 거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여기 이제 그 이 속도가 공간을 지배해 버리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이제 그 전에 공부했던 대로 되돌아가 보면 소유와 부 개념을 할 때 그때도 이 개념들이 우리가 명료하지가 않았는데 이 소유라는 게 사실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어떤 그 공간성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동산 갈 때 제일 먼저 소유를 하고 이런 그 원초적인 개념은 이 부동산이거든. 근데 이 부동산이랑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어떤 그 집터 이걸 통하고 이 집터를 통해서 비로소 가정의 어떤 그 고유한 지배권이 형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로소 공적 영역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나 혹은 중세 때 혹은 그 거의 로크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간 그 공적 영역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런 다음에 소유의 어떤 그 개념들 자체가 근대 이후에 전개되는 것처럼 부의 개념으로까지 확대가 안 됐을 때는 이 소유 자체가 그 개인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인격적인 어떤 동일성 혹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준 게 바로 이 공간에 적혀 있는 소유 개념으로서 어떤 그 공간의 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소유와 공간성의 어떤 그런 고유한 문제고 그것이 이 공적 영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다음에 고유한 삶의 어떤 사적 영역까지도 가능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대 들어오면서 이런 사적 공적 사적 영역 즉 소유 개념이 부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런 사적 영역이 사회 영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동시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적 영역 자체의 어떤 주체가 사회의 어떤 주체로 되바뀌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분석이었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2장 3장 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다시 이 근세를 되돌아보면서 한나 아렌트의 어떤 사유의 어떤 그 차원에서 근세에 일어났던 어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의 어떤 대륙을 발견
이 대륙의 발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게 이 지구의 전체가 하나의 그 공간성이 어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 그런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어떤 그 기계 문명이 이 대두가 되면서 공간성에 대한 즉 속도가 공간성을 파괴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근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종교 영역에서 일어나는 종교 개혁이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 개혁에서 종교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의 어떤 그 경제가 뭔가면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약간 내용이 교차되는데, 중세 때 혹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적 소유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토지를 통해서 일어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이 부라든지 토지가 말하자면은 부의, 그러니까 막스가 분석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식, 그러니까 재산을 정식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작동하지 않게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몰수가 되면서, 그 몰수가 되면 바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토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농민들이 바로 소유권을 박탈돼 버려요. 그러면서 사회 전체에 부가 집중이 되고, 사회 부가 이제 집중이 된다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 결국은 자본주의가 탄생,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왜? 자본주의 기본 원리 자체 중에 하나는 막스의 분석을 떠나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이거는 막스 베버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또 막스와 더불어 같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막스 베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가 축적이 돼야 돼요. 부가 축적, 자본주의가 형성하려면.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중세 때 혹은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사원이 혹은 그 수도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박탈이 되면서 사회 부로 흘러가게 된,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보는 두 번째 근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 요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계에 대한 소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갈릴레이적인 자연과학적인 이 방법, 즉 실험 이 방법, 혹은 아르키메데스적인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 그러니까는 인간 자체와 대상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대상에 대해서 진리를 그 의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진리를 얻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어떤 관조적인 어떤 방식으로 의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기의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즉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도구를 만드는데, 이 도구 자체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갈릴레이가 한테서 뭐가 이제 나온가, 망원경이라고 나오는데, 이 망원경의 탄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이때까지는 계속 어떤 식의 어떤 사유인가 하면은 오성이 책임을 지거나 감각이 혹은 감성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진리 문제 있어. 그런데 이 망원경 이런 걸 통해서 미시세계, 거시세계라는 어떤 거를 발견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성에 대한 어떤 믿음을 넘어서게 되죠. 말하자면은 이때까지 근세 이전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건 도대체 감성이 진리 주체가 될 수 있냐, 즉 경험론으로, 혹은 이성이 될 수 있느냐, 뭐 관념론의 어떤 형태로 흐르게 되는데, 그런 어떤 도식 패러다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 사유의 어떤 사건이 바로 이 망원경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망원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의문을 생기고, 그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어떤 하여튼 변화가 오는 거죠. 무슨 변화가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금 텍스트에서 공통 감각이라는 게 나오죠. 큰
커먼 센스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 이 정치 그 여러분들도 이거 잠깐 조금 공부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공부했는지 조금 기억나십니까? 미학할 때, 예술 철학할 때 공부 이거 조금 우리 했는데. 예? 예. 조금 했어요.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도 조금 움찔하죠. 예. 프란시스 베이컨 그 작품 이야기할 때 약간 이렇게 그때 그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공통 강박은 지금 하여튼 어떻게 지금 이해했습니까? 일단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판단론 넘어가고 정치론 넘어가고 이게 포스트 모던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미 고대 이때 이미 이런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철학이 그냥 탄생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나 중세나 근세 때 이야기됐던 개념들을 더 자기 개념화 시켜서 그걸 더 발전시키는 거기서 계속 새로운 철학이 탄생이 됩니다. 일단 공통 감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이제 콘텍스트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다시 조금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공통 감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인간들이 그 공이 같은 감각으로 느끼는 서로 상식으로 변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고 예. 그러니까 추론. 의미가 다이적이에요. 추론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상식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니다 이게 좋겠다. 이거 지금 이러면은 이걸 우리 대부분 다 컵으로 인식을 다 하잖아요. 비슷하게 뭐 부시맨이 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걔도 조금 이렇게 이제 며칠 좀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부시맨도 나중엔 이게 이제 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딱 예외를 딱 쳐놓고 보통은 우리가 이걸 다 대충 봐도 컵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딱 그만 되는 데카르타식으로 보면 이게 뭐 어떨 때는 컵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뭐 밥그릇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필통 꼽이도 꼽을 수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는 늘 개인적인 어떤 오차 차이라는 걸 있지만 또 쌤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오차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할 때는 이게 바로 이제 대부분 다 컵으로 인식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대상하고 관련 맺는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재와 공통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먼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상호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데카르트식으로만 사유를 딱 해가지고 이 방식이 아닌 너도 나도 다 누구나 비슷하게 다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칸트식으로 하면 객관적인.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커먼 센스예요. 커먼 센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커먼 센스는 이성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감성의 어떤 개별적인 거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죠. 중간적인 거죠. 현상. 예, 중간적인 거죠. 현상하고는 다른. 현상요? 그건 이제 현상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사람마다 철학자마다 개념이 막 워낙 달라가지고 그래서 현상 개념만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1대1로 물어야 돼요. 쌤 어떤 의미에서 현상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해야 되지. 그냥 총괄적으로 현상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그 철학적 지식이 굉장히 짧게나. 왜? 짧으면 그냥 짧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전 철학사를 이렇게 해서 현상이라는 개념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다의적인 어떤 개념이 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 아까 개념으로 되돌아오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성애나 오성에 속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 감성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이 공통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바로는 이 공통 감각을 누가 제공을 해주는가 하면 바로 그 우리가 작업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기나 장인이 뭔가 어떤 그걸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 것을 세계에 계속 쌓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 쌓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체가 이제 세계예요. 한나 아렌트의 1차적인 어떤 세계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여러 가지 것들 물건 혹은 그걸 우리가 대상이라고 합시다. 대상. 그 나온 프로덕트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세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적 토대예요. 여기 한나 아렌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독특. 다른 어떤 철학자와는 달리.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어떤 이거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통 세계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공통 세계. 공통 세계. 예. 그러니까 이 공통 감각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 공통 감각이지 않습니까? 이 공통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즉 우리가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가능성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활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나 아렌트의 그 기본 그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장인의 수단 목적의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단 목적이라는 걸 넘어서서 유의미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바로 이 공통 세계로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왜 이야기를 하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노동이 하나의 주도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 방식으로 작동이 될 때.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마르크스를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보는데, 즉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어쨌거나 간에 마르크스도 노동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 인간의 어떤 주체.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식으로는 마르크스조차도 인간을 일종의 주체로 봤다는 거죠. 즉 노동하는 어떤 그 주체로. 그리고 노동하는 주체로 보고 그 노동의 어떤 그만으로 볼 때 결국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 세계에 대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 세계를 상실한다는 것, 즉 그 어떤 프로덕트 자체를 단지 생산 소비의 어떤 그 과정, 즉 생산 소비의 과정 속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간 생명에만 치중이 돼 있고, 인간 생명 자체에 치중을 할 때는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욕망의 충족시키는 거고, 그 욕망 충족이라는 건 결국은 공리주의적인 어떤 방식, 그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리주의라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공리주의한테 행복은 쾌락 마이너스 고통, 예, 그거로 그렇게 갖게 된다.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보는 이 근대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여기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나 아렌트식의 어떤 근대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질문 조금 받고 조금 더 나가죠.